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금속의 변태와 금속의 응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변태라는 단어가 있죠. 변태를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 약간 옛날 영화긴 한데 혹시 트랜스포머 다들 한 번씩 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라도 있죠? 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고 그런 내용의 액션 영화인데 그 트랜스포머도 결국은 변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태에서도 이해를 좀 더 해보자면은 변태는 변화하는 것. 어떤 것이 변화하냐면 형태가 변화하는 것. TION 들어가면은 명사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변태라고 하면은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변태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다뤘었죠. 상해수 조선의 변화 없는 동소변태 재결정, 또는 확산이 수반되어 상해수와 조성의 변화가 생기는 변태, 공정, 공석 등이 있겠죠. 그리고 무확산 변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변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정법 중에서 열분석법, 비열법, 전기저항법,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다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태 종류를 이해를 해봅시다. 동소변태. 앞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예를 들었었죠. 동소체라고 하기도 하며 같은 원소이지만 압력이나 온도 등의 조건이 달라서 다른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소변태, 동소체라고 합니다. 일정 온도에서 급격히 비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철의 동소변태는 A3와 A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역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역적이다라는 말은 델타, 페라이트, 감마,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을 가역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이 910도에서 알파상에서 감마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동소변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변태를 보겠습니다. 결정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자기적 성질만 변하는 것을 자기변태라 합니다. 그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하는 게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속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구라고 하는데 이 자구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되느냐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매우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상자성체와 강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예로 들어 있죠. 자, 그래서 자장의 강도와 자와의 강도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을 상자성체, 그리고 자기장 H와 강도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을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쉽게 이해하자면은 상자성체는 어느 정도 자화가 되는 반면에 반자성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정도가 유별나게 큰 녀석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강자성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철, 니켈, 코발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페니코라고 할 거예요. 페니코. 자, 이렇게 페니코 세 가지가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이해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자성체도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장의 강도와
자화의 강도가 같은 방향인 것을 상자성체,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강력한 것을 강자성체, 그리고 자장의 강도와 자화의 강도가 다른 방향일 때는 반자성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자화가 잘 되는 것을 페니코 강자성체라고 하고, 되지 않는 것을 반자성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금속의 변태점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요 성분 분석법이 다르다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의 응고, 여러 가지 금속 제조법,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제조법은 제일 단순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녹여서 부으면 되겠죠. 그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근데 용해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화, 전기분해, 용지와의 단련, 그리고 분말 야금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용해가 맞습니다. 금속 제조와 상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형 상태도. 우리 상태도라고 하는 한 번씩 상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으시죠? 아마 본 교재 22페이지에 상태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도 명칭이 FE, FE3C의 평형 상태도이죠. 평형 상태도는 온전한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의 상태도라는 뜻입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온전하게 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냉각 과정에서 그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방향성을 가지게 하려면은, 이 냉각의 방향성을 가지게 하려면은 그 원동력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과냉각이 필요하여, 또는 과열이 필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과정에 있으면은 더 이상 어느 쪽으로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수평성 부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평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준다면은 좀 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과냉각 또는 과열입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두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론적인 냉각 곡선은 좌측 그림과 같지만 실제에서는 이 방향성 문제로 인하여 과냉각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속의 응고, 융체가 냉각되며 열을 방출하여 융점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수평 부분이 갖게 되는데, 이 수평 부분은 잡열을 방출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상변태에 대한 에너지가 보충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응고 과정에서 결정핵이 생성되고 성장되고, 그리고 결정핵이 형성하고 결정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순금속의 생성과 발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금속이 고상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핵의 생성과 핵의 성장이 주축이 되는데, 냉각 속도와 불순물 등에 의해서 그 진행이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냉각 속도입니다. 결정 핵의 수는 용융점 그리고 응고점의 바로 밑에서 비교적 적지만 과랭도가 증가하여 일정 온도에 달하면 최대값을 가지고 그 이상의 과랭도를 가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결정 핵의 수가 감소한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높은 온도에서는 결정 핵 생성이 많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 성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항온 변태 곡선이라고 하는 TTT 선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언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총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 가지고 먼저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를 가지고 탐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수지상정. 수지상결정이다 라는 뜻인데, 용융금속이 냉각하여 한 개의 결정핵이 발달할 때 그 모양이 마치 나뭇가지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나무 같은가요? 예,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점점 뻗어나가면서 자라나가는 것을 수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고 후의 조직.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핵 생성의 수와 그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열의 전도 방향에도 지배되면 냉각 속도가 빠르고 영향은 더욱 크다라고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이해를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주상 조직. 자, 여러분, 주상 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상 조직은 용융금속을 주형에 주입하여 냉각하게 되면은 냉각 속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외부는 빠르게 냉각하고 중심부의 냉각 속도는 늦게 된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주형이 있고 여기에다가 용융금속을 집어넣으면 액체가 찰랑찰랑 하겠죠? 이 부분에 액체가 꽉 들어찰 것인데, 그러면 어디가 더 빠르게 식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외부부터 빠르게 식어나갈 것 같아요. 내부에는 뜨거운 용융금속이 가득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쭉 식어 나가면서 고체가 되어서 어떠한 모양? 주상, 그러니까 기둥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나중에 마지막에 식어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처음 그렸던 주형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겹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결함의 요소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도 길게 자라고 싶고 여기도 길게 자라고 싶으니까 결국 만나서 결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상 조직의 결함 부분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형의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 라운드 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들어가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된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 내부에서의 결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주상 조직과 주상 조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함, 그리고 그 방지 방법을 잠시 알아봤습니다. 편서, 용융금속이 식어서 고체가 되면은 불순물이 더 이상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속이 응고되면서 처음 응고되는 부분의 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중앙부, 그러니까 마지막에 굳는 부분은 불순물이 많이 모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형에 붓고 나서 어떤 것은 편석이 윗부분에 많이 모이는 녀석도 있을 것이고, 또는 편석을 분포시키는 녀석도 있을 것인데, 이 킬드강, 세미킬드강, 린드강은 제철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금속의 응곳이 핵 생성 속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냉각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 또 이렇게 불순물이라든지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핵 생성 속도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변태와 금속의 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 구조,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